어제는 마산에 방생을 다녀왔는데요. 그, 그, 그 하포구에 이렇게 부두에서 어시장 앞에 부두에서 방생을 하곤 하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무역선들이 많아요. 보면 공장들도 저 한번 STX도 보이고 그런데 어제는 배가 엄청 큰 배가 이렇게 출항을 하더라고요. 그 크기가 우리가 이렇게 현대자동차 앞에 가면 엄청 큰 배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거기 자동차 막 싣고 있잖아요. 그 배랑 똑같은 큰 배더라고. 엄청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막 더 큰 것 같아. 그 배를 보고 있자니 참 이렇게 만감이 교차해요. 뭐 저는 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 우리 해운사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진해운이 재작년에 망했잖아요. 한진해운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세계 7위에 이렇게 랭크돼 있을 만큼 굉장히 그 무역량이 굉장히 많았고 한때는 4위까지, 5위까지 이렇게 쭉 무역량을 굉장히 많이 그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우리 국가적인 손해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50%가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 이건 참 큰일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는 또 철도가 없잖아. 육지로 가는 수출이 없어요. 거의 우리 수출이란 게 전부 다 배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배에 그 해운사가 우리나라 해운사를 안 쓰고 다른 나라 해운사를 쓰면 그런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전부 다 해외로 유출되는 거잖아, 우리 비용이. 그런데 그 한진해운이 망해버렸어. 그런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세계 그 해운 물동량 제일 1위는 이제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회사예요. 덴마크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죠, 머스크? 이 머스크가 1등인데 한 20% 정도를 이 회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2위는 스위스에 있는 해운사예요. MSC인가 하는 회사인데 그거 보면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스위스는 바다가 없잖아. 항구가 하나도 없거든요. 스위스는. 근데 항구가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해운업 2위라는 게 그것도 한 15%나 차지해. 적지 않은 세계에서 2위야. 야, 이건 뭐지?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에서 정유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는 거랑 비슷할 만큼이나 기적이 아니겠어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한진해운이 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지혜가 참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 7위였으면 굉장히 튼튼한 기업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한진해운 굉장히 튼튼한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물동량을 거의 대부분 독점할 수 있잖아요.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했어. 이건 뭐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마치 우리 현대자동차가 망했다 이런 거 이렇게나 할 만큼이나 이게 큰 뉴스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이제 90년대 후반 IT 버블에서 한번 굉장히 올라갔다가 푹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경기를 살린다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대대적으로 진행해서 1%, 2%대로 금리를 쫙 내렸죠. 이제 그래서 0% 금리다 뭐 이런 말도 생길 만큼이나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많이 풀려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풀려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계속되는데 그 중에 부동산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해운업의 용선료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이제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의 큰 구조적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배가 많은 게 아니고
배를 빌려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버스도 그렇잖아. 관광버스도 내가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가 진짜 이제 부자인지 아닌지, 지입차를 많이 들여서 이 사람 저 사람 거를 많이 들여가지고 배만 불린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진과 현대상선은 배를 많이 빌린 거야. 용선료를 주고 돈 주고 빌린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마치 트럭을 많이 산 게 아니라 트럭을 빌려서 이렇게 그 물류를 막 이렇게 이동을 했던 그런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MSC나 아니면 머스크나 이런 데는 용선보다는 본인들이 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2004년, 5년, 6년, 7년 이때부터 계속 용선료가 막 비싸져요. 계속 양적 완화가 생기니까 금리가 싸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선료도 계속 올라가. 그때 이제 이게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는지 어쩌는지 한진해운의 사장이 2000년대 초반 하여튼 기업을 일으켰던 사장이 뭐시겠는데 잊어버렸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 데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2000 몇 년도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돌아가셔. 그래서 그 경영권을 부인이 한 번도 해운 사업을 해보지 않는 부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그 한진해운을 경영하겠다고 경영한 거예요. 여성이 뭐 했다고 그래서 문제라는 것보다도 그 보살님이 하면서 그 용선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거 계속 올라가면 우리 부담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10년 장기 계약을 했어요. 단기 계약하지 않고 2, 3년 단기 계약하지 않고 10년 동안 나는 그 용선료를 내고 배를 빌리겠다라고. 그게 한 2005년, 6년, 7년 이때쯤이에요. 제일 비쌀 때 10년 장기 계약을 한 거야. 그러다가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엄청 이제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망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주식들이 절벽으로 촥 내려갔어요. 더 용선료도 절벽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10분의 1 가격으로 푹 떨어졌어요. 용선료가. 그래서 용선료가 너무 싸져 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한 박스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20만 원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용선료가 엄청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보 같은 거지.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 10년 장기 계약을 했는데 푹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현지는 이제 100만 원 주고 계속 이제 용선을 해야 되는 거고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용선료가 한 20만 원이면 됐어. 10만 원이나 20만 원이면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그 물류를 옮기면 옮길수록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른 해운사들은 싸게 용선을 하는데 그러면 벌써 10년이나 장기 계약을 벌였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한진을 살려주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누적 적자가 1조가 되고 2조가 되고 그래서 2010한 3년도인가 조양호 회장이 이제 대한항공 회장 있잖아. 그 다 인척이잖아. 형제의 부인이니까 조양호 회장이 그걸 이제 맡아보겠다고 해보겠다고 하다가 1조 얼마를 꼬라박고 그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아주 좋은 주식이 있어요. S오일 주식 있잖아요. S오일 주식이 한 20%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매각해가지고 그거 한번 살려볼 거라고 한진해운 살려볼 거라고 하다가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2017년에 파산됐어요.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망한 것은 가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기를 참 잘못 탔다. 세상에 용선료가 가장 비쌀 때 용선료가 더 올라갈 걸 겁내가지고 10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해서 그것 때문에 팍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물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 것만 다 수주해도 될 텐데 안타까운 거죠. 이게 게다가 이제 악재가 여러 가지 터져요. 이제 용선료가 팍 떨어져서 2008년
겨울부터 2009년까지는 계속 1, 2년 동안은 계속 그 가격으로 떨어졌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또 양적 완화를 시키면서 계속 용선료가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금값도 그 이후 3년, 13년, 14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것들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용선료는 안 올라가. 왜 그러냐면 세계 1위, 2위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죠. 어쨌다는 건지 용선료를 엄청 싸게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한 5, 6년 참으면 2007년에 2006년에 계약했던 최고 높은 고점을 다시 회복할 거야라는 희망으로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야, 세상에. 해운사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낮은 물류비를 엄청 낮춰버린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갔으면, 다시 상승했으면 다시 회복해서 그냥 그렇게 정부에도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세계 경제라는 게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그 보살님이 10년 장기 계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거울로 삼아야지. 그리고 꼭 잘못했다라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그 보살님도 그냥 그렇게 자기 혼자 결정했겠어요. 다른 이제 컨설턴트 업자들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다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다른 컨설트사에게 용역을 줘서 이게 정당한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이제 계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뭘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 쪽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좀 금융 바보거든요. 투자 바보, 금융 바보. 대한투자신탁에서도 투자하는 것도 번번이 실패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지금 나쁘진 않지만 한 번씩 이상하게 꼬라박는 것들이 막 있어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배를 한진해운이 망한 것을 보니까 그 옆에 또 플랜트 비슷한 그 바지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바다니까. 그걸 보고는 우리 또 중공업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중공업도 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사업이잖아요. 해양 플랜트라는 것은 석유 시추선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수주를 받아 가지고 석유 시추선 그거 하나씩 만드는데 수천억 원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하면 그 이후에 관리까지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전망이 좋아 보이잖아. 바다에 석유 시추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수주를 해서 만들어서 보내줘. 그거 괜찮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중공업에서 다투어서 해양 플랜트 사업을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석유 시추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설계 기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는 설계 기술도 있고 뭐 조선도 설계 기술이 좋아서 지금 이제 LNG선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설계 기술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석유 시추선은 설계 기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수주를 받았어. 그러면 저가 수주를 했겠죠. 그럼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계 용역을 줘야 돼. 그럼 다른 나라에 설계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회사한테 용역을 주면 비싸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들도 거기에 부품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엉터리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외제 좋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고 조립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수주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적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공업의 조선소들이 몇 조씩 적자를 계속 보는 거야. 그래도 그런 적자가 나중에 거울이 돼서 기술력을 이제 얻어서 설계 기술도 갖게 되고 또 만드는 기술도 갖게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그 LNG 천연가스 있잖아요. LNG 오일이라고 보면 돼. 같은 비석유예요. LNG 오일 추출하는 비용을 엄청 싸게 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싼 가격에 석유를 시출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어. 그러면 바다에서 시추선을 해서 석유를 뽑는 가격은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던 나라도 취소를 하고 더 이상 해양 플랜트를 만들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이미 수조 원의 적자가 있고 그 해양 플랜트는 더 이상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 이제 중공업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파산하는 중공업도 있고 지금 이제 서로 대우조선해양이랑 현대조선해양이랑 서로 M&A 맺어가지고 이제 서로 합작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했나? 합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여파로 큰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배 만들겠다고 저가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중공, 삼성중공 밀렸잖아, 중국에게 수주량이. 근데 중국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설계 기술이 있나, 배 만드는 기술이 있나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어. 그런데 만들어서 출항을 시키고 며칠 있다 퍼져. 안 가. 물 들어오고 배에 물 들어오고 안 가. 그러니까 이제 배상액이 더 큰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또 LNG선 같은 경우는 더 까다로워가지고 일단은 뭐 이렇게 수주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선 업체들도 다 망해가고 있어요.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그렇게 저가 수주를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이 엄청나게 준 거예요. 정부 보조금만 믿고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이제 발목에 덜미가 잡혀서 조선업이 점점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만 보면 우리가 플랜트 사업도 전망이 있어서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됐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착하게 살았잖아. 중공업 착하게 살고 한진도 착하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전략이 잘못되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이제 하나는 그냥 파산되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휘청하잖아. 중공업이 저러니까 대한민국 휘청하고. 개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직업을 갖느냐 아니면 그냥 일만 역시 열심히 하는 그래서 내 몸으로 일해서 이렇게 하느냐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돈 벌어서 투자를 할 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내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투자를 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경우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잘 몰라서 친구 얘기 듣고 투자했는데 2배, 3배로 뛰더라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그냥 잘 되겠지라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시대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는 그쪽 분야의 전문 지식도 중요하지만 왜 컨설턴트 회사들이 뭐 바보겠어요? 현대중공업이 바보겠어요? 바보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컨설턴트를 해서 결국은 이제 망하거나 저렇게 큰 타격이 되는데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인격적인 세상을 이렇게 바로 보는 지혜의 안목을 키우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또 현재의 경제도 이게 10년에 한 번씩 이런 주기가 이렇게 될 정도로 이상하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90년대 후반에 IT 버블이 있어가지고 해서 풍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쫙 내려왔죠. 또 2007년 8년 모기지하고 그 리먼 파산이 그때 폭 떨어졌죠. 이게 10년 간격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대두되는 그런 대두되는 말이 내년하고 후년이 다시 또 그런 버블이 일어나서 다시 또 꼬라박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거든. 90년대도 양적 완화해가지고 계속 금리를 낮으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폭 떨어진 거고 2008년, 7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완화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폭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계속 모든 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제일 많이 올라온 건가? 아니면 더 올라갈 건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60페이지. 중간쯤에 부처님께서 아나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나나 극락세계에 있는 법의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음악은 이 세상 제왕들의 100,000가지 음악보다도 또는 전륜성왕의 음악보다도 더 나아가서 유육천상의 모든 재주를 다한 음악보다도 천억만 배나 더 훌륭하다. 극락세계에 음악이 있어요. 극락세계의 이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극락세계에서 막 연주가 되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런 게 있겠죠. 비천들이 천상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죠. 우리 사바세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건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잖아.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춘다는 것은 지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지정신이 아니어서 용락에 이제 이렇게 어용락에 촥 빨려가가지고 이제 어쨌든 뭘 빨리 먹고 취해가지고 용락의 세계에 들어가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아니면 이제 나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달래는 스트레스 해소용이기도 될 수도 있지만요. 극락세계는 좀 다르죠. 극락세계는 이런 노래와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마치 연부를 듣거나 연부를 하는 것처럼 깨달음을 향해서 발버리심을 하고 깨달음 향해 나아가게 하는 음악이 되는 거죠. 음악 소리를 듣고 발버리심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돼요. 사바세계에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하고 합성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새벽에 합성을 하고 이렇게 사시에도 합성을 하고 하잖아요. 경전을 독송하고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라인을 독송하고 혼자 하는 것도 혼자 하면 독창이요. 여럿이 하면 합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독창보다도 합창이 훌륭한 것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의 목소리로 어우러져 나오면 참 아름답고 이렇게 업장이 환희심이 막 저절로 솟아나요. 그런데 짜증 날 때도 있죠. 합창이 우리가 합성이 돼야 되는데 삼중창, 사중창이 삼중창, 사중창도 괜찮아. 10중창, 20중창으로 되면 이거는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합창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누가 삑살이 나고 저 사람 삑살, 이 사람 삑살 자꾸 삑살 나고 이러면 어이 짜증나. 어이 안 해. 나 합창 안 해. 에이 나 혼자 그냥 할 거야. 혼자 그러는 거지. 근데 좀 힘들더라도 다 같이 합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공간의 정화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합에도 꼭 필요하고 이렇게 발버리심에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혼자 할 것 같으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합송이라는 건 같이 함께해서 정절 커다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도 발보리심을 하게 하고, 또 찬불가를 부르는 것도 우리가 부처님 하면서 찬불가를 부르니까 참 막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저는 여러 곡으로 더 확대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 귀합니다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우리도 부처님 같이도 부르고, 또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이런 것도 좀 같이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사박걸음 이런 것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그 등불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합창들도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한 곡 두 곡 이렇게 같이 부르면 그 감흥이 더 크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 절에 와서는 그렇게 절에서 그런 지혜를 배우고, 또 사회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이치를 알아서 이렇게 그 세상의 경제 논리에도 뒤지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의 나무와 음악 외에도 자연이 울리는 천만 가지 음악이 있는데, 그 음향은 모두가 진리를 아뢰는 신묘한 소리로서 한량없이 맑고 애절하며 미묘하고 아득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음악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97년도 IMF도 사실은 지금 현진 해운이나 중공업하고 비슷한,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리석어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좀 착각을 해서 그와 같은 이제 IMF 현상도 생기고, 그 이후에 정말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한 번씩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론스타 사건이라든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은행 M&A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 경제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또 성장도 많이 했지만 계속 꼬라박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른 걸 또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아나나 저 극락세계의 강당과 절과 궁전과 누각들은 모두 칠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저절로 변화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보리심을 하면, 마음속에 보리심을 하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던 뒤틀렸던 업식들, 뒤틀렸던 의식들이 저절로 치유가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 마음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울에 대한 것도 있고, 우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불안 장애도 있잖아요. 분리불안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지 불안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불만 꺼져도 막 불안해하잖아. 전기만 나가도 막 불안해하고, 그런 불안 같은 거. 그리고 뭐 폭식이라든지 아니면 중독성,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약 중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계속 먹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정상인 사람이 없어. 우리는 모두 다 병든 마음병자. 몸도 아프잖아. 허리가 조금 아픈다든지, 뭐 무릎이 좀 아프다든지, 어깨가 좀 아프다든지, 몸 아픈 것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마음에 병이 있다. 너는 정신병자야.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 난 정신병자 아닌데. 아니기는 뭐 몸이 조금씩 아픈 것처럼 어딘가에 아프고 그런 것처럼 마음도 아픈 것을 정신병이라는 건데, 마치 정신병자 이러면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착각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두 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조금씩은 다 병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심하면 병원에 약 타먹고 입원하는 경우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라서 그나마 이제 아야아야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있잖아. 만병통치약. 우리 세상 살면서 인간 세상에서 만병통치약이 뭐겠어요?
밥이죠. 밥 잘 먹으면 그게 만병통치. 밥을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 한 그릇 뚝딱 맛있게 해가지고 열무김치랑 해가지고 한 그릇 뚝딱 된장찌개랑 해가지고 한 그릇 뚝딱 맛있게 먹는다는 자체가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먹으면 문제고 덜 먹으면 좋은 거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만병통치약, 정신세계 만병통치약은 발부리심이에요. 발부리심. 자기 지혜를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밥이라니까요. 밥 먹듯이 나도 깨닫고자 하고 남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 것처럼 저절로 변화해서 그렇게 강당과 절과 궁전 누각이 칠보로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진주와 명을 많이 주로 엮은 법의 그물로 그 위를 덮었느니라. 그리고 그 안팎과 좌우 양편에는 여기저기 목욕하는 맑은 호수가 있어요. 그 크기는 10유순에서 혹은 20유순 혹은 30유순. 우리가 이제 태화강을 맑혀야 되는 이유가 본래 태화강이 이런 거죠. 목욕하는 맑은 호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 곳을 뛰어들 수 없을 만큼이나. 여러분들 저희 가서 목욕하라면 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간지러워요. 뭐 이렇게 무슨 마치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막 그럴 수 있어요.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오탁악세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태화강이 저렇게 더러우면 이게 오탁악세인 거죠. 태화강이 맑아지면 이곳이 극락세계, 마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 목욕하는 맑은 호수, 그 크기 10유순, 20유순, 거기에 가로 세로 깊이가 다 같이 8가지 공덕이 있고 8공덕수. 예. 저 태화강이 8공덕수 8가지 거기서 목욕만 하면 8가지 공덕이 저절로 이루어져. 내 8가지 공덕이 이루어져서 내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복이 많아져. 이 세상이 깨끗하면 그럼 나도 덩달아서 깨끗하고, 또 내가 마음이 맑아지면 태화강을 보호해야지, 저 나무를 보호해야지, 저 나무를 맑고 깨끗하게, 저 강을 맑고 깨끗하게, 저 바다를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극락세계에 대한 경전, 무량수경 이런 경전을 보고는 이런 세계에 가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계를 이런 세계로 만들리라 라고 다짐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저는 이런 말은 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을 못하고 있어요. 모두 다 동의는 해요. 여러분들 이 세계를 극락세계로 만들리라 하는 건 다 동의하죠. 근데 혼자서는 게을러서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하자, 나오세요 문자 보내가지고 나와서 녹색 강의도 듣고 왕보들나무도 좀 강에다 심고 뭐 이렇게 강에 있는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합시다 라고 하니까 좀 제발 좀 나오세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침마다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참 괜찮은 것 같죠. 그래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아침은 뭐 주나요? 공양 있어요? 공양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